안녕하십니까. 지금 월요일 달에도 복습 3번씩 하시죠? 월요일까지 복습 3번씩 하시라 했어요. 1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수업에 나온 것도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합격할 거니까 합격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혹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하신 분 혹시? 난 네이버 블로그 개인적으로 한다 하신 분 있나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산에 만약에 코로나가 생긴다. 코로나 혹시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방 신문 봐요? 네이버 검색해봐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랑방이나 벼룩신문이 한 90% 검색인데 찾아봤잖아요. 요즘은 거의 네이버 검색합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하잖아요? 그때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블로그를 한번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블로그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한번 블로그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오늘 물권 요청을 했거든요. 제목 물권 요청권 해가지고 철거 청구 누구한테 한다,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이렇게 태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공부가 되겠죠. 쓰려면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블로그를 계속 하다 보면 내년 합격하잖아요. 내 블로그 지수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중개물권 올리면 내게 상위에 뜨는 겁니다. 합격해보시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늦었다는 거.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지금부터 해보세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 파워블로거든요. 블로그를 한 달에 한 150 이상 벌었어요. 근데 상업성 글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제 블로그가 아예 안 나타나요. 네이버에. 돈을 너무 많이 밝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돈 벌다 보니까 한 건당 올려주고 4만 5만 원 받았거든요. 학원에서 월급도 더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학원 광고해주니까. 일단 너무 돈 밝히다가 블로그 아예 꽉 나버렸어요. 제가 누락됐거든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요즘 이렇게 중개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싸잖아요. 좀 다른 것보다. 그래도 아파트도 다 유튜브로 올려요. 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속 중개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사무소가 분업화돼 있어요. 아파트 전문, 상가 전문, 토지 전문. 지금 이 지방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아파트만 해도 가격이 30억, 50억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하고 아파트 전문하는 그 중개사 있죠. 같이 가서 걔들 항상 서류에 전속 중개 역서를 가지고 다녀요. 딱 고객 만나죠. 전속 중개 하자 그래요. 그럼. 안 한다면 대강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전속 중개가 싹 뜨는 겁니다. 자리에서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표하고 중개사 같이 가죠. 사람이 많으니까 좀 신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속 중개 딱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네이버 블로그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학교 가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지만 이미 그때 늦은 겁니다. 자, 이제 조건기한부터 하겠습니다. 조건기한은 보통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죠. 장래, 원칙, 소급표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입니다. 얘들은 소급표 없으니까 소급하여 그럼 틀립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뭐였죠? 처음부터 틀립니다. 같은 말이 뭐죠? 법률행위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처법 외우셨죠. 원칙 다 틀리다. 이렇게 둘 다 원래 소급표 없는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면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조건 기한은 둘 다 원칙 소급표 없다. 근데 조건만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표 있다고 딱 정하는 겁니다. 다음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정케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정케하는 둘 다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이제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헛갈립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한편 이제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째 기한은 시기정기 분류할 수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정지 조건이란 게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가 되는 것이고 반면 어떤 게 해제 조건이라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효력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에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반면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요. 유효이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거꾸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럼 시험 쉽게 내면 이렇게 내거든요. 쉽게. 근데 어렵게 되면 이걸 바꿔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다시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효력이 없었죠. 그게 쭉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면 해지 조건이란 게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원래 효력이 있었죠? 그럼 효력이 있던 것이 쭉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내면 이 파란색처럼 원칙대로 내고, 어렵게 되면 이걸 빨간색 거꾸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해지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거든요? 근데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계속 있다, 계속 유지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다음 기한은 둘 다 발생할 게 확실한데, 확정기한은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 있는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날짜는 안 정해질 수 있죠. 즉 확정기한은 예를 들면 너 생일이 8월 1일이면 8월 1일 날 선물 사준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준다, 이런 게 확정기한인데, 이제 불확정기한은 이런 게 예전에 사법고시에 나왔어요. 사법고시에 갑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인데 죽을 날짜는 잘 모를 수 있죠. 이걸 예전에 사법고시에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시험했어요. 그럼 정지 조건이 틀렸죠. 이건 기한이죠. 그게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따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건이 이것을 꼭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원칙 소급이 없다. 근데 조건만 예외적으로 소급이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프린트로 1, 2, 3, 4 했는데 몇 가지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그럼 합격할지 못할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 조건인데,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사주겠대요. 그럼 자동차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정지 조건이고, 지금 내 차를 주겠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죠? 다시 돌려줘. 다시 돌려주니까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소멸. 그러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다음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것도 조건이에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조건인데 이런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사주겠대요. 그럼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정지 조건. 다시 지금 차를 주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조건이죠. 떨어지면 그 차 다시 돌려달래요. 그럼 지금 자동차 증여했는데 증여했죠?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해제 조건입니다. 다음 시험 끝나면 이건 기한이죠. 시험일 10월 30일 정했잖아요. 기한인데 그날이 도래하면 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증여를 받으니까 효력이 발생해서 시기입니다. 다음 지금 내 차 주는데 시험 끝나면 다시 돌려달래요. 그럼 시험 끝나면 기한인데 이날이 도래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체라는데 이날이 임대차 시작하는 시기죠? 2023년 2월이 끝나니까 종기입니다. 그럼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임대차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다음 8번. 매매 목적물을 일단 목적물이에요. 소유권이에요. 목적물이요. 목적물을 일단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는다. 그 말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를 이렇게 유보한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 매매대금 모두 지급하면 이거 조건이죠. 매매대금 모두 지급할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조건.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사비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 아까 유보매매를 정지조건이에요. 정지조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요즘 보기 힘듭니다. 요즘은. 예전에 신용카드가 없을 때, 갑이 전자제품 대리점인데 우리 TV를 사야 돼요. 근데 TV를 12개월 할부로 사요. 카드 할부가 아니라 12개월 외상이에요. 신용카드 없으니까.
그럼 TV를 을에게 일단 목조물 이전합니다. 근데 왜 상감 이거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겨놔요. 유보해 두고. 언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죠? 을이 활보금 완납하면 그 완납할지 어쩔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죠? 그것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오세요. 자, 47페이지. 제1절 조건에서 네모 1번 조건 의의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조건 의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표시하겠죠?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표시하면 조건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럼 상대방은 모르겠죠. 그러면 법률행위 동기란 게 내 마음속 생각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다. 표시까지 해야 상대방이 알겠죠? 그 다음 네모 2번에서 조건 종류가 있어요. 1번 정지조건, 해지조건이 있고 법조문이 있습니까? 그럼 칠판 보세요. 1항에서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장래요입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미래, 장래요. 그때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 해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해서 효력이 잃는다죠. 이것도 장래요입니다.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두 가지가 소급이 없단 말이에요. 초록색 두 가지가 소급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사망이 있어요. 사망에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한다. 그래서 조건은 사망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비가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달라요. 일단 152조는 사망이 없어요. 그럼 1항은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가 장래효예요. 장래효. 앞으로 효력이 생긴다죠. 2항에서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죠.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 초록색 글자 4개 있죠. 이게 다 소급이 없다. 장래효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을 소급하여로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 처음부터 바꾸면 틀립니다. 법률행위 시 바꾸면 틀려요. 시험은 조건에서 이걸 소급하여 법률행위 시로 바꿔 몇 번 냈어요. 아직 기한은 낸 적 없지만 여기도 처음부터 소급하여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소초법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이 초록색 4개가 다 소급이 없다. 근데 조건만 사망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하겠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 이제 넘깁니다. 이제 48페이지 가정조건이라고 있는데 151조가 있어요. 151조 먼저 1항. 1항이 불법조건입니다. 1항이 뭐예요? 불법조건. 자, 이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첫 계약을 조건으로 했다. 그때 그 법률행위 모율한다죠. 다음 2항 사망이 있습니까? 2항 사망이 조건 기한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났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자, 조건 정의 칠판 보세요. 조건이 있는데 이미 성취된 조건이 있죠. 그럼 이미 불가능의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될 수 있고 불능 조건도 정지, 해지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눴어요. 그럼 기성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더 올리고 불능이 이미 불가능이라 마이너스가 올리죠. 정지가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해지가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답만 맞추면 되니까 곱했죠. 이거 2개 곱하면 뭐죠? 플러스라 유효를 뭐라 하죠? 그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입니다. 이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가 되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가 되고 이거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를 유효 이걸 말한다. 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잘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법조문에서 아까 1항이 불법 조건이고 자 2항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 조건이죠.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해지 조건이 마이너스죠. 뭐가 해지 조건이에요? 2항은 기성 조건, 기성 조건이 해제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입니다. 이제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지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정지 조건이 플러스죠. 뭐가 정지 조건이에요? 지금 사망은 다 불능 조건이 정지란 말이죠.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이렇게 이거 아무튼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법조문 151조 봤죠? 밑에 세 줄이 있습니까? 이게 불법 조건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예컨대 보여요? 그럼 칠판에 보세요. 자, 부축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증여계약이다. 그럼 첫 계약이 나왔죠? 그럼 이거 지금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럼 이게 증여가 법률행위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접을 것이라면 맨입으로 것이어야 뭘 줘야 돼요? 뭘 줘야겠죠.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합니다. 첫 계약 시작하려고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합니다.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증여하면서 뭐라 했냐면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납니다. 증여가 효력이 소멸하니까 다시 내놔요.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효. 이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면 틀립니다. 이건 유효니까. 이게 조건만 무효하면 틀려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까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네모 3번에서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아서 붙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먼저 단독행위와 그 다음 가족보상 법률행위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 단독행위가 시험에 나와요. 그냥 가족보상행위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 조건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니까 이걸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 붙일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에 해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면 이때는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죠? 이때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000만원 채권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그래요. 야, 너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죠? 돈 갚지 마 했다. 돈 갚지 마가 채무 면제죠. 그럼 이게 단독행위예요. 돈 갚지 마 그러면 을 동의 없이 바로 채무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단독행위예요. 근데 돈 갚지 마란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였죠. 뭐 하면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그럼 이게 을에게 불리합니까? 을에게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죠. 사회봉사 하든가 하기 싫으면 돈 갚으면 되죠. 을에게 전혀 해가 안 되죠? 이럴 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 이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거에서 아까 첫 계약 무효일 경우와 그 다음 원래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없다 그랬죠?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법률행위 단독행위나 가족상행위 여기에 조건을 붙였다. 이것은 다 무효인데 조건만 무효하면 틀립니다. 조건만 무효하면 틀려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할 수 있어 틀립니다. X 이게 X예요. 어떻게 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은 컴퓨터가 이상한 겁니다. 진짜 이거 여기는 제 건 컴퓨터 지금 이상이게. 저는 정품이랑 이상하지 않아요. 학원계 정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네모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이 밑줄 있죠? 셋째 줄에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없고 법률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 네모 4번에서 1번 입증 책임이 있는데 뭐든지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죠. 자, 칠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번 시험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뭐 준다고? 빨리 내놔 그럽니다.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준다 했니? 합격하면 준다 했잖아. 너 아직도 조건이 뭔지 몰라? 라고 정지 조건이 있다고 누가 입증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니까 증여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가 정지 조건을 입증합니다. 그럼 아들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서 조건을 성취하겠죠. 합격해서 조건 성취했다고 아들이 입증합니다. 그럼 아들은 증여 받으려는 자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또는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지 조건 성취를 입증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주장자 입증하면 되는 거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상대리 2번 신의 측에 반응했는데 그 150조는 무슨 말인가 법조만 잘 보면 됩니다. 먼저 150조 1항에서 일단 7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번 시험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주기 싫었어요. 이거 주면 노후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시험을 떨어뜨려야지 해서 시험 전날 아들 오른팔 확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험 못 봤다. 시험 못 봤어요. 그럼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1항에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버지죠.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 뺏기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 방해한 때 오른발 확 불어버렸죠. 그럼 상대방 을 자식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항은 그 반대요. 다시 아버지가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더 열심히 놀더니 대리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합격 못했다고 주장해야겠죠. 그래서 2항에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 아들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때 대리시험 봤죠. 상대방 아버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법적 의미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모 5번에서 148조와 149조가 있습니다. 그럼 148조는 너무나 당연해서 뭐 예를 찾기도 힘듭니다. 자, 148조 일단 기한부도 있어요. 기한부 있습니다. 제목에서 주의하세요. 자,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읽어보면 뭐 당연한 말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이 자동차를 탔네요. 그래서 갑이 너 이번 시험 합격하면 내 차 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합격할지 어쩔지 지금 미정한 동안에 갑이 을 주기 싫으니까 자동차 막 엔진을 막 부셔요. 막 엔진을 파손한다.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합격하면 온전한 차 줘야겠죠. 이렇게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온전한 차를 줘야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149조가 시험에 훨씬 잘 나오는데 149조도 조건부와 기한부 있어요. 최근에는 기한부가 시험에 나왔어요. 아무튼 둘 다 기한부 있다. 그래서 제목 기한부에 둘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한의 서기를 준용하거든요. 그럼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또는 가로 열고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호에서 동그라미 쳐서 요 앞글자 뭐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이거세요. 시험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있다 없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래 오는 겁니다. 암기법 괜찮아요? 이게 처상보담? 이게 옛날에 영화 뭐 청담모살 영화 본 적 있어요? 청담모살 영화 보신 분? 그 시대에 제가 그거 보고 이걸 청담모살 대신 청담은 넣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제가 아무튼 해보세요. 처상보담을 쓰니까 그때는 양립 보고 사람들이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때 그 영화가 핫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 돼버렸는데 양립법이. 아무튼 외워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고. 시험 없다면 틀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으로 갑니다. 아까 기한은 152조 봤어요. 식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를 소처법 바꾸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 항도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것도 소처법 바꾸면 틀린다. 효력이 잃는다, 소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서 상단의 2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에서 동그라미 1번 얘는 처음 했고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까? 2번이 엄청 어려운 판례인데 자 봐보세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겠죠. 근데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겠죠. 임대인은 뭘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해야겠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내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제3자에게 임대차하면 제3자에게 보증금 받겠죠. 그럼 보증금 받은 걸로 당신 보증금 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일단 나가. 그럼 내가 제3자 임대차잖아. 임대차면 그 받은 돈을 당신이 꼭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갑 믿고 일단 나갔습니다. 자, 그럼 갑은 이것을 제3자에게 임대차 한다 그랬죠. 근데 제3자에게 임대차 한다는 게 발생할 게 확실함인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지. 임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 불확정한 사실입니다. 다시 3자에게 임대차 한다는 게 불확정이죠.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우리에게 보증금 주기로 하는 이행 기한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는데 순조롭게 제3자에게 임대차가 됐네요. 그럼 이날 갑은 우리에게 보증금 줘야겠죠. 이날 보증금 줄 기한이 도래한다. 근데 이번에는 이 주택인데 주택이 불타버렸어요. 주택이 불타버리면 임대차 할 수 없죠. 그래서 임대차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가서 보증금 받아야 안 받아요? 빨리 가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보증금 줄 기한이 도래한다. 그래서 둘 다 어느 때든 갑은 빨리 우리에게 보증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래하는 겁니다. 왜 불타면 불쌍해서 보증금 안 받아요? 갑도 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받아요. 빨리 가서. 그래서 다 기한이 도래합니다. 이게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판례인데. 그 다음 네모 3번 아까 했어요. 조건과 기한은 부실성과 똑같다. 다음 네모 4번 기한이익이 있는데, 자, 법정은 153조가 있습니까? 1항에서 기한은 누구 이익이죠? 채무자 이익을 영수 추정합니다. 채무자. 채권자면 틀린 거죠. 2항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상대방 이익이 해가 되면 손해보상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친구 갑이 우리에게 5억을 2년간 빌려줘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줬다. 무이자. 그럼 보세요. 을은 2년간 얻은 이득이 있나요?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그 2년이라는 기한이익이 있어요. 그럼 채권자 갑은 2년간 얻은 이득이 있나요? 2년간 얻은 이득이 없죠. 2년간 속만 타 들어가요. 채권자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누구한테만 2년이라는 기한이익이 있죠.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누가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2년이라는 기한이익이 있는데 채권자는 없습니다.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은행에서 5억을 빌립니다. 2년간. 그럼 은행은 이자를 받겠죠. 그럼 이 사건은 2년간 기한이익이 양쪽에 다 있죠. 그러죠? 을은 일단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러죠? 그럼 은행은 2년간 이익이 있었어요. 이자 받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양쪽 다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사례는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확실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채무자에게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채권자, 채무자 다 있죠. 그죠? 이건 확실해요. 근데 이것 말고 기한이익이 누구에 있는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때 채무자 이익을 영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자,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이자만 내면서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우리 로또 맞아서 6개월 만에 돈 다 갚아버립니다. 이렇게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1년 반 안 갚아도 되는 걸 을이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상대방 갑에게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1년 6개월간 이자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 내요? 그죠? 은행이 먼저 변제하면 중도상환수로 내죠. 이게 상대방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손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 보상해 주고 미리 갚을 수 있다를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표현합니다. 그러게 법정을 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했어요. 상대방 손해를 보상한다. 동그라미 2번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하는 건 빚을 많이 줘본 사람이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카드 빚을 워낙 많이 줘봐서 금방 이거 붙잡으면서 이해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해 안 될 거예요.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5억을 2년간 빌리잖아요. 근데 이자가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야, 너 만약에 2개월 연체하면 2년이 아니라 너 전액 다변제라고 했어요. 너 중간에 2개월 만에 연체하면 2년이 아니라
전액 다 갚아라 했습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죠. 원래율은 2년간 안 갚아도 되지만 만약 2개월 연체하면 2년을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실당하고 전액 갚으란 거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특약입니다. 이렇게 특약했는데 우리 정말로 2개월 연체했어요. 그러면 우리 연체하면 그때 즉시 5억을 다 변제해야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랍니다. 즉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죠. 이것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 2개월 연체했더라도 채권자 갑에게 선택을 맡겨요. 갑이 선택합니다. 우리 2개월 연체했더라도 우리 돈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이자 100만 원 받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채무가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 내놔할 수 있죠. 이렇게 갑에게 선택을 맡겨요. 그래서 갑이 전액 내라라고 청구했을 때 우리는 전액을 다 주고 갑이 아무 말 없으면 계속 이자만 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걸 형성권적이랍니다. 갑이 전액 내놔라고 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이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겁니다.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당하니까 이건 채권자 이유래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누구를 위한 거다?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둘 중에 어떤 걸로 본 게 채권자 가백 이율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게 채권자 가백 이율이에요? 이게 형성권적 유리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갑이 써 있으니까. 이게 더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둘 중에 뭔지 잘 모른다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둘 중에 뭔지 잘 모른다. 그럼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 이게 판례예요.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내가 아는 형 이름이 뭐예요? 기한이형 있다. 기한이형.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다시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외우세요. 그냥 기한이형 하면 끝나죠. 기한이형.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기한이형. 뭘로 이걸 힘들게 이해해요? 이건 그냥 기한이형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택 임대차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상가 임대차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이건 많이 알면 머리 아파 이거. 이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 이거. 시험 끝난 순간 이거 쓰레기통 들어가야 돼요. 뭐로 이걸 힘들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이해하면 좋아요. 실생활에 써먹으니까. 이걸 실생활에 써먹나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죠? 앞으로도 들을 일이 없어 이것은. 뭐로 이해해요? 그냥 기한이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시험에 맞히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이해하죠? 여러분 학계론 수요 공고 왜 이해해요? 애워서 결국 애워야 돼요. 쉽게 애우려고. 이해하면 잘 애워지니까. 그리고 정답 맞히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해 안 하고 애우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빠른가 애운 게 빠른가 선택하세요. 이게 애운 게 빠르잖아요. 그럼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합격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총 마치겠고 이제 물권법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되면 가끔 학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혼자 하려고 이제 1, 2, 3, 4 다 기본서 봤으니까. 그럼 혼자 공부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게 시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죠? 하루 혹시 공부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혼자 공부하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하루 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럼 5월부터 심화 과정이라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 공부해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건 시험이 안 나와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몰라서 틀린 게 많아요? 실수로 틀린 게 많아요? 그렇죠. 실수로 시험을 떨어진 겁니다. 몰라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 안 나오면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 공부하죠. 그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시험은 내가 아는 게 70% 나오거든요. 그럼 수업 들으면 여러분이 아는 거 선생님들이 한번 다 계속 말해주죠. 그럼 기억이 나죠. 그럼 집에 가서 내가 모르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아는 건 학원에서 들으면 다 기억 유지가 되니까. 근데 혼자 하면 내가 알았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내가 아는 걸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겁니다. 시험 나면 당황해 막. 알았는데 기억 안 나서 틀리잖아요.
찍죠? 그럼 그 정신공학으로 밑에 쫙 찍어 틀리게 돼, 이게. 심이라는 게. 그래서 학원 꼭 나오세요. 꼭 나오셔야 돼요. 7, 8월 문제풀이 꼭 해야 됩니다. 그때 꼭 또 하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사는 혼자 하세요. 자, 미리 말씀드려요. 하사는 혼자 하면, 혼자 하사는 하지 않고 꼭 누구랑 같이 학원 그만 다니잖아요. 우리들이 공부하자. 왜 같이 하자 그러죠? 자기가 불안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하사하자고 한 사람은 합격을 더 많이 하는데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더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같이 가자고 꼬신 분은 나름 계획이 쫙 순서문인데 그냥 그래 하고 따라간 분은 무의미하게 따라가서 대부분 그분들이 더 떨어져요. 따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하사라면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누구 꼬시지 마세요. 자, 미리 말씀드려요. 7, 8월 달에. 이제 물권법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있는데, 물권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51페이지 가장 중간에 법조문 185조가 있습니다.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에는 임으로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관습법이 법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물권 분리해서 양괄호 1번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까? 그거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7번 보세요. 점유권이란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다면 내 건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은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빌렸죠, 정당하게. 그럼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이든 채권이든 다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그냥 다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는 전혀 따로따로 판단하세요.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가 있는데 자기 자전거 자기가 타고 다녀요. 현재 갑에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고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점유권 현재 둘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중학생을이 훔쳐왔어요. 중학생을이 도둑질 절도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럼 자전거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그럼 현재 을은 자전거 점유할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죠, 훔쳤으니까. 그래도 을이 타고 다니면 을에게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갑은 점유를 뺏겠죠. 그럼 이제 점유권은 상실합니다. 이처럼 갑은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럼 점유권은 상실이에요. 점유권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이처럼 두 개는 아무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이 도둑놈에게 점유권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무슨 도둑놈을 점유권으로 부합니까? 근데 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원에 앉아서 이 박스 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둑놈인지 본 적 없어요. 공원에 앉아 있는데 중학생 을이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럼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오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 자전거 을 거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키 큰 고등학생이 을 대가리 확 때리고 야 내가 좀 탈게 대가리 때리고 자전거를 뺏어와서 고등학생이 막 타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스 이 광경만 목격했다. 우리 병 보고 썩으름 해야 안 해요? 썩으름 하죠? 우리가 쌈자라면 자전거 뺏어서 을 줍니다. 쌈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어떻게 해요? 뺏어서 을 주잖아요. 경찰이. 왜냐면 경찰로 이 말을 들었을 거니까. 그러죠?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평화를 깨트렸잖아요. 그러면 이 점유권으로 판안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경찰이나 우리가 대신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 있어요. 그 평화를 빼뜨리면 점유권으로 물권을 정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점유권도 도둑놈이라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그래서 본권과 아무 상관없다.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약간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그랬는데 뭐 법자를 생략해서 관습상 또는 관습법상 같은 말입니다. 이거 세 가지 우리가 외웠어요. 첫째는 아예 관습법 써있죠? 관법지, 권법지. 그다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에서 이걸 사람이 죽으면 뭘 분양해요? 관분양 외웠죠? 관분양 세 가지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아니다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다. 그럼 온천에 가는 권리는 관습상 물권 아닙니다. 온천에 가는 권리는
왜 관수상 물건 아니에요? 관분양 아니니까. 관분양 아니니까. 그 다음 사도통행권도 관수상 물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관분양 아니니까. 근린공원 이용권도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아니니까. 다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매수인. 양수인은 매수인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90% 매수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매수인은 자,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아니면 잘 몰라요? 이 사람 등기했다, 안 했다, 잘 모른다. 했단 말 없죠? 그럼 안 한 거예요.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합니다. 이 사람 물권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준하는 관수상 물권도 없다.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관분양 아니니까 단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네모 1번 서술에서 물권 주체는 뭐 다 똑같죠? 무슨 권리든 자연인 범위 가능하고 이제 물권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죠. 물건이 이제 동산과 부동산이죠. 동산, 부동산 원칙, 현존, 특정, 독립한 거죠. 이 책이라면 책, 동산, 현존, 특정, 독립하죠. 이 건물이라면 건물, 현존, 특정, 독립하죠. 이게 물권의 객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즉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밑에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알 수 없죠. 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2번이라고 주등기 하면 소유자 갑이 돈 빌린 거죠. 그럼 이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갑소유 부동산으로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물건. 근데 다시 전세권 을이 있는데 밑에 1-라고 저당권 병이 있으면 이제 1번 전세권의 저당 잡은 겁니다. 그럼 을이 돈 빌렸죠. 그리고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전세권이에요. 이처럼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권리, 이렇게 권리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됩니다. 예외적 가능하다. 그럼 이제 물건을 구하는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에요.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의의가 있고 자 물건은 자 99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뭐다? 동산입니다. 그럼 여기 토지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죠. 먼저 건축물이 존재하고 다음에 이게 모래예요. 모래. 잘 안 보이지만 모래입니다. 암석, 자갈, 바위가 있고 아스팔트 도로 포장도 있고 터널이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뽑았어요. 땅에 심어 있어요. 정착물이라 땅에 심어 있는 거 말합니다. 수목. 그리고 여기 사과를 따지 않았죠. 정착물이라 사과를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미분류과실, 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하수는 온천수 거리입니다. 이렇게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축물이 독립된 물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예요. 그래서 이 빨강색 안에 들어온 건 다 토지입니다. 다 토지 일부, 토지 구성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 팔죠. 그럼 뭐만 안 팔렸어요? 건물만 안 팔렸고 온천수, 사과, 나무, 터널 다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온천수나 사과가 나무가 100그루라면 100그루 가격이 다 포함시켰어야 돼요. 건물만 빼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그냥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토지잖아요.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 건물은 토지에 붙어 있지만 독립한 물건이죠. 토지와 독립 물건인데 만약에 건물을 지금 건축 중이다. 그럼 건축 중이면 언제부터 독립된 물건이 될까요? 주기지. 주벽 기둥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건축 중이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법상 건물이에요. 민법상 건물은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민법상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법에도 건물 나오거든요. 건축법의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공법이라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건물 때문에. 그래서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쓰러지면 안 되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고 지붕과 벽만 있어도 쓰러져서 사람 죽으면 안 되죠. 이 건축법 건물입니다. 민법 건물은 주기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법 건물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서 건축물은 그러면 민법 정의를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저 민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적거래 해야 되니까, 사적거래. 민법이 사적거래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중개할 수 있어요. 건축법을 따른 거 아니에요. 가끔 어떤 중개사법에서 어떤 책에서 맨날 대상물을 이 말을 써는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 완전 엉터리예요. 민법 판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니까 중개사법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서가 이게 써 있어야 정상이게. 이때부터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요. 주기지가 있으면 중개할 수 있다. 민법 정의를 따릅니다. 그 다음 이제 수목이 있는데 수목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나무를 벌채하면 별도로 팔 수 있죠. 이건 뭐다? 지금 땅에 심어 있는 나무. 그럼 땅에 심어 있으면 아까 원칙 토지 일부라 그랬죠. 토지 일부입니다. 근데 땅에 심어 있지만 수목을 명의마법을 설치하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서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등기부가 아니라 저당권은 설정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죠. 그럼 임목이란 이제 나무도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랍니다. 그럼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건물하고 법적 운명이. 따라서 이제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고 소유권 거래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연 시간에 준부동산 9가지 나오죠. 그거 다 뭐 하려는 거죠? 저당 설정하려고. 항공기 일시불 주고 살 수 있어요? 선박 살 수 있어요? 못 사니까 저당 잡힐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일에 3단계 잘 기억하세요. 그럼 자, 임목이 이런 거죠.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수목이 있어요. 갑이 조경업자예요. 조경업자. 조경업자라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 와서 10억을 대출받아요. 그러면 나무 심은 토지, 나무 심은 이 땅, 이 토지 비싸요, 싸요? 싸지 싸겠죠. 그럼 토지 저당 잡혀봤자 10억 안 밀려줍니다. 갑은 토지보다 뭐가 더 비싸요? 나무가 하나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고. 나무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나무를 임목 등기하는 건데 먼저 임목 등기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이걸 임목등록 원부에 올려야 돼요.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소 가면 여기에 이제 등기해 줍니다. 그럼 등기한 나무를 뭐라 한다? 이제 임목. 그럼 등기했으니까 저당 을구 있죠. 등기부 을구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저당 잡고 10억을 이렇게 대출하는 겁니다. 그럼 10억을 대출하고 저당 목적물이 뭐죠? 임목, 나무죠, 나무. 근데 나무가 산불로 다, 화재로 다 타버렸네요. 화재로 다 타버렸다. 나무가 다 재만 남았어요. 그럼 저당권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화재보험금에 물상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목 등기할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는 쉽게 없어져버리니까. 그래서 화재보험금에 뭐 할 수 있다? 물상대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10억 빌렸죠? 빌렸잖아요. 그럼 은행한테 볼일 다 받죠. 그러니까 갑이 나무를 다 벌채버렸어요. 나무 10,000그루를 다 벌채버렸다. 1,000그루를. 창고에 다 쌓아놨어요. 창고에. 그럼 벌채한 수목에 저당권 유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미치니까 이걸 경매청구할 수 있다. 미치니까. 근데 이 경매는 특이합니다. 원래 경매란 채권자 변제기가 돼가지고 변제기 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경매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변제기 전에도 미리 경매할 수 있어요. 변제기가 올 가을이에요. 가을. 그럼 가을까지 기다리다 보면 장마 때 나무 다 썩어버린다 이거. 벌채했으니까. 그러겠죠. 장마 때 썩어버려 이거. 그럼 누가 경매 받겠어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도 이걸 미리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나무 썩어버리니까. 특이하죠? 그럼 이게 여기 말고 변제기 전에도 경매 청구 가능한 게 한 번 또 나와요. 어떤 법에서. 어디서 나와요? 변제기 전에도 경매 청구 가능하죠? 여기 말고 다른 법에서 한 번 또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범위 전과목 통틀어서.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가등기담보법. 누구예요? 누구예요? 보세요. 원래 이게 시가 7억짜리인데 시가 그럼 7억에서 빼면 청산금이 객관적 2억이거든요. 2억. 근데 채권자 갑이 7억짜리를 6억으로 낮게 평가해서 청산금이 객관적 금액보다 1억 적죠.
그러면 이 청산금은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이 있다면, 갑보다 후순위가 불만이 있다면 아직 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안에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직 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 안에서? 청산기간에서 경매할 수 있다. 여기 변제기 전에 경매 청구 가능한 게 여러분 전과목 통틀어서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번, 아까 임목에게 관한 법률 한번 넣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임목이 있는데 이제 갑의 변제기가 도래했네요. 나무 원정이 살아있어. 이제 갑의 변제기 도래했다. 채무자 갑은 10억을 변제해야 되죠. 근데 변제 못하네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이제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제 경매하겠죠. 경매하려고 처당했잖아요. 경매 청구해서 이 임목을 경매 나왔죠? 병이 경납받았다. 그럼 갑과 병은 태어나서 얼굴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 갑이 토지는 내 거, 나무는 네 거.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래요. 다시, 토지는 내 거, 나무는 네 거.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랍니다. 그럼 혹시 나무 뽑아본 분 있어요? 나무 뽑았다 심내 돈 더 들어요. 결국 경매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해줍니다. 처음에 토지와 임목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했죠. 동일하다가 경매나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갑과 병으로 달라졌죠. 이미 경락인에게 법에서 지상권 인정해줘요. 못 뽑아가게. 그래야 경매를 받겠죠. 이게 똑같습니다. 건물하고. 그래서 마치 민법 366조 법정기사하고 똑같이 임목에 관한 법에도 법정기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게 소목은 아무튼 3단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지금 동그라미, 니은, 소목까지 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디귿이 미분류가실인데, 미분류가실은 원래 토지 일부라 그랬죠? 안 땄으니까. 근데 이것도 명의마음을 갖추면 토지와 동일한 물건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농작물은 법적 성질이 건축물과 똑같이 봐요. 농작물은 수목이 아니라 뭐가 본다? 건축물과 똑같이 본다.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우리 건물 불법 신축합니다. 그럼 불법 신축하더라도 등기 없이 누구 소유죠? 을소유입니다. 물론 갑에게 철거당할 수 있죠. 철거되기 전까지 을소유예요. 이걸 병한테 팔았네요. 그럼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을이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죽어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뭐 해야 된다? 얘는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럼 농작물 똑같아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벼입니다. 벼. 무단으로 벼라는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럼 농작물은 식물이라 식물의 공시 방법은 명의 방법이에요. 그럼 명의 방법 안 갖춰도 경작자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무단이어도 공시 없이, 무단이 불법이어도 공시 없이 을이 소유예요. 근데 이걸 병한테 팔면 이건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이제 병은 공시 방법 갖춰야 돼요. 그래서 명의 방법 안 갖추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얘는 뭘 갖춰야 한다? 명의 방법 갖춰야 된다. 둘 다 불법이더라도 둘 다 불법이죠. 공시 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매매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안 하면 취득 못한다. 라고. 건축물하고 농작물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은 건물이 많은 부자죠. 예전엔 농작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똑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잠깐 책이 없지만 교양은 한번 혹시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교양을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물종물이 있는데 종물은 주물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주유소 팔고 나 주유기 안 팔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줄넘기 하면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 개 당연히 따라간다. 횟집 팔아놓고 수족관 뛰어간대요. 말이 됩니까? 특이하게 없는 한 따라가겠죠. 특이하게 없는 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려서요. 자동으로 열렸죠. 자동으로. 내가 사과 갖다 붙였어요? 자동으로 열렸죠? 그걸 천연과실입니다. 근데 건물을 빌려줬다. 임대료가 나오죠? 이 사용대가가 법정과실, 법정과실. 이번엔 건물을 내가 직접 사용해요. 그럼 사용이익, 이 세 가지를 다 팔립니다. 이것도 다 과실에 속한다. 과실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문일권지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